네, 반갑습니다. 2016 중앙대 인문논술, 모의논술입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시 만나뵙게 된 황산입니다. 이번 그 중앙대 모의논술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의미가 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풀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어떤 논술 트렌드 자체가 전반적으로 좀 쉬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렇게 쉽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뭐 업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쉬운 것이지 우리가 풀 때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게 이제 뭘 뜻하냐면 말이죠. 과거의 논술 기출 문제들, 여러분들 참고로 이제 논술로 반드시 대학을 합격하시려면 대학 입학처하고 굉장히 친해지셔야 됩니다. 대학 입학처를 들어가면 역대 기출 문제가 있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어떤 통합 논술적인 어떤 형태가 뭐 2000년대 후반부터 2000년 후반, 2010년, 2011년 이렇게 쭉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은 초반엔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특히나 그 정점을 찍은 해가 제가 봤을 때는 2011, 2012 뭐 요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단 뭐 어렵다라고 하는 건 말이죠. 첫째가 논제 자체가 그 당시에는 굉장히 좀 불친절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논제를 딱 보면, 그러니까 논제란 논술 문제죠. 문제를 딱 보고 도대체 어떤 조건으로 얘를 분석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감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많은 학생들이 논술 학원에 갔을 때 정작 좀 중요한 문제풀이는 하지 않고 논제 분석만 가지고 사실은 몇 달씩 이렇게 진도를 나가고 이런 어떤 나쁜 관행들이 좀 많았죠. 예, 근데 왜냐하면 논제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그 학생은 기본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논술은 말이죠. 그야말로 세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러면 세 문제 모두가 요구하는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답안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합격 점수선 자체가 좀 많이 낮았죠. 우리가 흔히 봤을 때 100점 만점에 60점대 후반 내지는 70점대 초반이면 거의 합격이다. 뭐 이런 어떤 수준이다 보니까 답안의 퀄리티 자체가 좀 하향 평준화되는 성향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이 너무 어려우면 변별력 자체를 따지기가 좀 어렵죠. 그러다가 2013을 기점으로 어느 정도 좀 틀이 잡혔어요. 예, 틀이 잡히고 그 이후부터 최근 2개년 동안은 난이도가 비교적 좀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다시 말씀드리자면 논제 자체가 자세하고 친절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뭐뭐뭐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주길 바란다라고 논제가 매우 정확한 조건을 제시하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학생이건 뭐 그렇지 않은 학생이건 간에 답안의 퀄리티 차이가 좀 낮아지게 됐어요. 그 폭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오늘날의 논술은 최저 싸움이 돼버리게 되고, 혹은 어떤 내신에서의 교과 영역을 가지고 판가름하는 그런 어떤 형태가 되고 말았었는데, 전반적으로 말이죠. 작년 올해의 어떤 추세를 보자면 수능이 워낙 쉬워지다 보니까 대학들이 이제 수능을 좀 무시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최저가 사라지는 대학들이 굉장히 늘었고, 특히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건대가 또 작년 한양대에 이어서 최저를 없애버렸죠. 예, 그리고 전반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보정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앙대 2016 모의논술을 좀 추천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떻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좀 대비를 해야 되는가, 어느 정도의 눈높이를 가지고 정말 좀 합격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저희가 항상 2013 논술을 좀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야말로 2013이야말로 모든 밸런스가 최적화되어 있고, 뭐 아주 난이도가 높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해서 최근에 어떤 너무 좀 쉬운 논술이 아닌 좀 무게감을 갖고 있는,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2013을 교과서 삼아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뭐 모든 것들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뭐 좀 사설이 길어졌는데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논제를 좀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번 그 중앙대가 어렵다고들 학생들이 아우성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논제를 보시죠. 자, 논제를 보시면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시문 가나다라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어를 찾아서 이를 중심으로 제시문 가나다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결된 글로 논술하시오. 뭐 지금 여러분들 연습하는 단계니까 제가 글자 수에 대한 압박까지는 드리지 않을 거고요. 이걸 좀 설명을 할게요. 이게 무려 40점짜리입니다. 이게 왜 요즘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냐면은, 이제 중앙되면 우리가 흔히, 제가 이제 뭐 대학의 서열을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좀 속물처럼 보이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중경 외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런 대학들이 일반적으로
최저의 기준이 3과목 합이 6, 뭐 내지는 2과목 2 정도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경 외시부터 이제 논술의 난이도가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실질적으로 논술을 잘 써야지만 합격하는 그런 대학들인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여러 개의 제시문을 주고 얘네를 갖다가, 그러니까 차이를 뭐 얘기해달라는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비교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얘네를 차별화시키라는 건데, 작년까지는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 주로 키워드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시문 가나다라는 모두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차이점을 한번 서술해봐라,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줬다는 거죠. 물론 올해 출제된 대학들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 줬고요. 대표적인 게 한양대,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그 한양대, 특히나 최저가 없어서, 그죠? 진정 논술을 잘 쓴다면 갈 수 있는 한양대 같은 경우에도 키워드 줬어요. 그러니까 제시문 2개 딱 준 다음에 둘 다 뭐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를 갖다 한번 얘기를 해봐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대부분 키워드나 핵심어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앙대는 그걸 주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이제 헤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를 관통한 핵심을 찾아야 돼. 그걸 못 찾는 거예요. 심지어 좀 용감한 일부 논술 학원들이, 또는 뭐 블로그를 통해서 논술 과외를 하시는 분들이 아주 용감하게도 답안도 지금 공개되지 않은 이 문제의 답을 자기 블로그에다 오픈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틀린 답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가나다라의 논지의 차이를 하나의 완결된 글로 논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 이게 제일 좀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 말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정말 잘못하는 게 뭐냐면, 가나다라를 두서없이 그냥 차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성이 이렇게 여학생이 4명이 있으면 얘는 뭐 귀엽고, 얘는 뭐 섹시하고, 얘는 뭐 보조개가 뭐 매력적이고, 얘는 헤어스타일이 이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차이를 얘기하는, 이를테면 비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교라는 것은 하나의 기준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 하나의 기준을 가지고서, 흔히 우리가 이제 이항 대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진보라는 것이 있으면 진보의 맞은편엔 뭐가 있어야 될까요? 그렇죠. 보수적인 게 있어야 되겠죠. 또는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면 그 맞은편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회나 집단적인 얘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렇게 문제를 주면, 첫째, 핵심어 자체를 제대로 찾지 못할 것이고요. 감점이겠죠. 두 번째, 가나다라의 차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정말 무를 칼로 자르듯이, 얘네는 이런 얘기하고 있고 얘네는 그에 반해서 이런 얘기하고 있어라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주절주절 하는 겁니다. 가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고 나는 이런 얘기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게 뭔가 차이를 얘기하고 있고 본인은 이게 비교라고 생각하겠지만, 교수님들이 채점할 때 이거 봤을 때 이건 요약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는 뭐 이런 얘기, 뭐 세세하게 요약을 해보면 가나다라가 서로 다른 얘기니까 물론 차이는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명확한 어떤 기준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차별화하게 되면 이건 요약의 답안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최근의 트렌드 자체가 이런 비교 문제가 출제됐을 때 명확하게 논제에서 핵심어를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나누라고 얘기를 하고, 배점 같은 경우에도 보통 40점씩 주지 않고 뭐 한 많이 줘봐야 20점입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제 벌써 비교 문제에서 40점을 할애를 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이 모의 논술에 응시한 많은 학생들이 이 문제에서 좋은 점수를 못 땄을 것 같아요. 미리 얘기하는데, 이게 뭐 풀어보신 분들을 위해서 미리 얘기하는데, 핵심어 경험 아닙니다. 경험 아니에요. 그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시면, 2번 문제는 비교적 좀 친절하죠? 제시문 마의 동정심 비교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다의 근거에 설명하고, 자, 여기까지만 딱 끊게 되면 얘는 근거하여 설명하시오라는 유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네 마음대로 설명하지 말고 어떤 기준을 줄 테니 그 기준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죠? 이를테면 뭐 동성애가 좋다 나쁘다 이건 개인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특정 제시문을 주는 거야. 뭐냐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적 관점에서 동성애라는 것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뭐 문제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시문을 기준으로 준 다음에 그 기준에 의거해서 얘를 한번 설명해봐라. 뭐 이런 형태의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하나가 더 꼬여 있어요. 자, 얘를 바탕으로 제시문 바에 기술된 문화인류학 연구 방법론 변천의 배경을 추론하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근거에서 설명을 2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를 근거해서 일단 바를 설명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내용을 전제로 삼아서, 걔를 전제로 근거로 삼아서
이 바의 어떤 변천 과정, 변천의 배경. 변천이란 건 변화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형수술을 하더라도 왜 비포와 애프터가 있겠죠? 그러면은 비포에서 애프터로 가기까지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을 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비교적 논제가 좀 친절하긴 하지만 이게 이중으로 꼬여있는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얘도 좋은 점수를 못 받았을 것 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마지막 3번은 제일 쉽습니다. 점수도 가장 낮죠. 20점짜리. 제시문사에 나타난 윤직원 영감의 현실 인식. 뭐 이쯤 되면 논술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윤직원 영감이 나오는 소설 작품이 뭔지는 알고 있죠. 그렇죠. 태평천하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 일제 강점기 아주 암울한 시기를 갖다가 태평천하라고 아주 잘못된 역사 인식을 갖고 있는 유명한 작품이죠. 그 윤직원 영감의 현실 인식이 형성된 과정, 그러니까 좀 그릇된 현실 인식이 형성되기까지의 흐름을 이제 기술을 하고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을 누구의 근거에서 재심은 가의 근거에서 비판하시오. 역시 얘는 이제 근거하여 비판하시오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가라는 애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런 가에 근거했을 때 윤직원 영감의 이런 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 그래서 모두 이제 40, 40, 20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봤을 때 1번 문제에서 좋은 점수 받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꽤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좀 부분 점수 받을 것 같고요. 3번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3번은 제대로 풀지 않았을까. 그래서 평균 점수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60점 넘기면은 잘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논제를 가지고 우리의 공식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우리 이제 메인 사이트에 오시면 자, 이렇게 공식들이 나와 있죠. 뭐 요약 공식, 비교 공식 쭉 있는데 오늘 사용하게 될 공식은 당연히 1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비교 공식을 쓸 것이고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비교 공식 어떤 거였죠? 제시문들은 모두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각각 무엇과 무엇으로 나뉜다라고 우리 하기찬 PD가 아주 잘 설명을 했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두 문제는 설명 공식 그리고 비판 공식. 좀 유사합니다. A의 근거에서 B를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거니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임하셔야 될 게 이거 안 풀어본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안 푸신 분들은 제가 많이 이제 힌트를 줬으니까 한번 풀어보는데 대단히 뭐 한 편의 글을 완성하겠다 이런 어떤 목적을 가지시기보다는 우선 1번 문제를 풀 때 가나다라의 기준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가나다라가 모두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편을 좀 갈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편이 있겠죠. 같은 편이고 다라가 같은 편이라든가 또는 뭐 편 조합이 다 가능하겠죠. 그거 한번 해보시고 이 강의를 또 여러분들 계속 시청을 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쯤에서 이제 동영상을 끊고 강의를 한번 풀어봤다라는 전제하에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갈랐는지 모르겠는데 말입니다. 하나의 좀 팁을 드리자면 일단 요 두 가지를 좀 생각하세요. 제가 늘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사실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논술에 출제되는 제시문들은 서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매우 당연한 얘기겠지만 전혀 상관이 없는 4개의 글을 갖고 와서 출제자가 자신의 어떤 색안경을 가지고 얘네를 지금 함께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얘네가 기본적으로 같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어설픈 기대는 좀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다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논술이 출제자의 마음이라고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두세 문제가 출제됐을 때 그 문제들을 관통하는 출제자의 의도는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돌아가서 말입니다. 문제 순서는 1번, 2번, 3번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1번하고 연계되는 문제는 3번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가의 근거에서 사를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가가 아까 1번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스포일링 했죠. 1번 문제의 핵심은 어찌됐건 경험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라고. 왜냐하면 지금 보다시피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직원 영감의 현실 인식이 형성된 과정을 기술하고 이러한 인식의 문제점을 어디 근거에서? 가의 근거에서 비판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 또한 뭐에 대한 얘기일까요? 그렇죠. 현실 인식에 대한 얘기겠죠. 그러니까 결국 1번으로 돌아가서 1번 문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식 쪽에 좀 더 가깝다. 굳이 여러분들이 이거 읽어봤는데 경험이 계속 나오던데요 라고 한다면 우리 경험의 목적은 뭐죠? 경험은 경험 그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 우리는 뭔가를 뭐합니까? 깨닫고 배우고 느끼고 즉 인식을 하죠. 즉 자신이 없다면 그러니까 그냥 나는 인식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게 틀려서 그냥 끝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둘 다 쓰세요. 어떤 식으로? 경험을 통한 인식.
그죠? 또는 인식을 이끌어내기 위한 경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콜라보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은 학생들이 궁금해할, 사실은 제가 봤을 때 1번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임의로 제가 이제 제시문에 좀 밑줄을 걷어요. 우리 오늘의 요리 같은 거 보시면 이미 다 가공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거 지금 제시문 간은 2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개의 단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 바로 뭐라고 시작하냐면 예를 들어라고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시죠? 예를 들겠다라는 거. 자, 예를 들겠다는 건 말이죠. 이런 생각 해봤습니까? 예시라는 거는 절대적 정보입니까? 상대적 정보입니까?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제가 다시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나는 중국 음식을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러면 중국 음식에 대한 예를 들 필요는 없겠죠? 근데 그 사람이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난 뭐 해야 되냐면 중국 음식에 뭘 들어야 됩니까? 그쵸? 예를 들어야 된다. 뭐 짜장면, 짬뽕, 탕수육 많죠. 그죠? 근데 설령 제가 짜장면이라는 예를 들었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인 정보입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럼 뭐 없어도 되는 것이고 짜장면 대신 그 자리에 짬뽕이 들어가도 됩니다. 중국 음식의 사례만 될 수 있다면. 즉 지금 두 번째 단락이 예를 들어 뭐 만리장성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답안을 보면 내가 안 봐도 뻔해요. 이게 뭐 제시문 가를 요약을 하는데 뭐 만리장성을 봤는데 어쩌고 이런 얘기 또 할 것 같아.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들고 있는 만리장성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가 예를 들려고 하는 대상은 그 앞에 문장이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앞에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 앞에 문장으로 갔더니 자, 뭐라고 시작하죠? 감각적 경험이 지적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는 사실은 돼 있죠. 제가 임의로 지금 사실에서 좀 끊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이죠. 지금 이 문장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지만 내가 질문할게요. 진짜 이 문장이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끊어놓은 앞부분입니까? 끊어놓은 뒷부분입니까? 그쵸? 요 문장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끊어놓은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앞에 얘기, 감각적 경험이 지적 경험에 의해 규정된다. 이 말은 요 앞에 정보란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가의 첫 번째 단락의 요 앞부분에는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냐면 첫째, 감각적 경험에 대한 소개가 나와야 되고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 감각적 경험은 결국 지적 경험에 의해서 뭐 된다? 규정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겠죠.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마지막 문장이 받아서 그게 무슨 소린가를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정도는 이해했을 거라고 믿어요. 자, 그거는 그 감각적 경험이 가지는 한계.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감각적 경험이 가지는 한계가 바로 뭡니까? 그렇지. 앞에 감각적 경험이 아무리 잘나봤자 누구에 의해 규정된다? 지적 경험에 의해 규정이 된다. 그죠? 자, 그거를 지적 경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도 한다. 그러면 이 말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무리 어떤 우리가 감각이 뭡니까?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이죠. 그죠? 예, 그러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경험을 얘기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개인적인 우리의 시청각, 뭐 시각, 촉각, 우리의 오감을 통한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지식적인 영역, 지적인 영역, 뭐 이런 거에 의해서 규정될 뿐이라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아는 만큼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보인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들어갈 수, 두 번째 단락에 들어갈 수 있는 얘는 만리장성이 절대적인 정보가 아니라 그 조건, 사람이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니까 모르고 봤을 때는 이랬는데 알고 나서 보니까 달라졌어 라는 얘기만 들어갈 수 있다면 어떤 예가 들어가든 상관없어요. 읽어보시면 만리장성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지금 모르고 만리장성 보니까 와 대박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만리장성이 얼마나 그 백성들의 어떤 고열을 쥐어짜면서 만들어진 핍박의 어떤 그 증거물인가를 알고 나서 봤더니 다르게 보이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건 중요하지 않고요. 자, 예시가 끝나는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처럼 감각적인 경험은 사회 역사적인 의미 속에서 새롭게 뭐 된다? 규정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이 순간 여러분들 얘를 제대로 읽었다면 이제 3번 문제가 그냥 풀립니다. 그죠? 3번. 윤직원 영감이 결국 그릇된 역사인식을 가지게 된 것은 어디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개인적이고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경험에 너무 집착했기 때문이야. 나름 그 사람도 자기의 어떤 개인적 아픔이 있겠지. 그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지적 경험,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역사인식인가에 대해서 알게 된다면, 이제 그런 이 일제강점기를 갖다 태평천하라고 부르짖고, 친일파적인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죠. 그지? 그렇게 이제 3번은 바로 풀릴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 그, 많은 학생들이 이런 그 제시문 독해를 할 때 너무 이 제시문에 나와 있는 표면적이고 표피적인 의미에 집착을 해요. 그러니까 비교 문제를 풀 때는 되게 여러분들이 유도리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감각적 경험, 지적 경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해석한 것처럼 감각적 경험과 유사한 표현들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한, 그러니까 감각적 경험이란 거는 개인적으로 체험하는 거니까 이 개인적인 거고 그지? 개인적인 거니까 개인적인 것도 다른 말로 바꾸자면 객관입니까 주관입니까? 그렇죠? 좀 주관적인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들이 의식을 좀 확장시켜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제시문가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그죠? 좀 구체적이고 감각적이고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인간은 좀 배워야지만이 제대로 된 어떤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지문으로 한번 가보죠. 나 제시문, 라다크입니다. 논술 공부 꽤나 한 학생이라면 또 기출문제 좀 풀어봤다면 이 라다크 정말 많이 출제되는 거 알고 있죠. 예. 최근 몇 년 동안 이 라다크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박민규 선생님이 쓰신 소설 산미 슈퍼스타즈의 마지막 팬클럽이라고 하는 작품은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라다크 얘기 좀 할게요. 자, 이 라다크는 굉장히 좀 교활한 지문인 것이, 자, 보시기 바랍니다. 라다크에 오기 전 나는 진보라는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것이라 생각했고 그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다. 제가 왜 진보에다가 지금 밑줄을 꺼놨냐면 말이죠. 진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어떤 단어라는 거, 어떤 그 어휘라는 걸 받아들였을 때 그 어휘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어에는 긍정어가 있고 뭐가 있어요? 부정어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덕분에 같은 경우는 긍정일 것이고 때문에 이런 건 부정이잖아. 그죠? 근데 진보라는 어떤 키워드가 나오면 일반적으로 좀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 뒤에 보세요. 지금 필자는 진보를 본인이 규정한 진보가 무엇인지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요 다음 문장 있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공원을 가로질러. 자, 공원을 가로질러 새 도로가 나거나. 그럼 이거 뭐예요? 자연을 뭐 하는 겁니까? 파괴하는 겁니다. 또한 공원은 우리 인간에게 뭘 주는 것이죠? 안식을 주는 것이죠. 정신적인 안식, 휴식, 그지?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을 뭐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죠. 물론 새 도로가 나면 편하긴 할 거야. 그지? 그렇지만 그런 어떤 편리라든가 효율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정신적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연적이고 생태적인 이런 부분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200년 된 교회면 우리 인류의 문화유산이죠. 그죠? 200년 된 교회 옆에 철제와 유리로 된 건물이 들어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 좋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뭐 부동산 개발하는 거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굉장히 좀 개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필자가 얘기하는 진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진보가 아니라 산업화, 기계화, 물질화, 문명화를 위해서 인간의 어떤 다른 부분들, 뭐 정신적인 거라든가, 그죠? 생태계라든가 이런 걸 다 무시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좀 파괴적인 거. 이쯤에서 여러분들 어떤 작품 좀 떠올리면 좋을 것 같냐면 우리 김광섭 시인의 성북동 비둘기라는 작품 있죠. 거기 보면 왜 성북동에 새로운 번지가 생기면서 기존의 번지, 비둘기들의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잖아요. 막 이런 거 정도 떠올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어떤 산업화, 물질화, 문명화에 대해서 라다크에 오기 전에 나는 뭘 가지지 않았어? 의문을 가지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보니까 이제 라다크 얘기가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단락으로 좀 가보죠. 제가 지금 좀 밑줄 꺼놨죠. 라다크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렇게 딱 끊어주게 되면 결국 요 앞에 단락들 돌아가 볼게요. 요 앞 단락 있죠? 요 앞 단락은 결국 뭐로 요약이 된다라는 거? 라다크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파괴 지향의 변화들에 대해 우리가 앞에 봤던 진보라는 단어네요. 그죠? 그간 내가 부분적으로나마 수동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이 이랬기 때문이었다라는 걸 뭐에다 깨달았다는. 자, 그러면 이건 어떤 태도입니까? 평소에는 내가 어떤 문명이라든가 물질 문명, 진보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런 그냥 생각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겠지. 그죠?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강의 끝나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일회용 컵에다가 물 따라가지고 마시고 버리고 하겠죠. 예, 뭐 당연한 거니까, 일상이니까. 근데 어찌됐건 라다크에서의 경험, 그럼 이건 어떤 거예요? 교과서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뭐 한 겁니까? 피부로 느끼고 체험한 거죠. 그러니까 직접 내가 뭔가를 겪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걸 내가 뭐 했다? 깨달았다는 거죠. 그러면, 자,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제시문 가와 나는 어떤 관계입니까? 아까 가는 뭐였죠? 개인적이고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경험 백날 해봤자, 그죠? 머리에 든 게 없으면 제대로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지? 그러니까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건 한계가 있다. 지적인 게 바탕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나는 어떤 얘기입니까? 내가 평소에 당연히 어떤 사회적 상식, 통념에 의해서 살았는데, 그죠? 오히려 이런 개인적인 어떤 체험, 내가 뭔가 라다크에서 피부로 뭔가를 느껴보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았다. 이거니까, 어때요? 둘은 지금 반대되죠. 이해되십니까? 뭐, 주관적이고 개인적이고 감정을 가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반면 나는 오히려 이걸 통해서 내가 인식의 전환, 인식의 변화 또는 인식의 확대를 이끌어냈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편이 좀 보일 겁니다. 지금 가와 나가 반대되고 있어요. 네. 자, 그 다음에 다 제시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는 공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런 생각 해봤습니까? 왜, 허구 많은 분들 중에 왜 출제자는 지금 공자를 데리고 왔을까요? 그리고 지금 이거 내용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뭐 과감히 중략해서 지금 몇 군데 밑줄 꺼놨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공자님께서, 우리가 이제 공자맹자하는 그 공자, 대단한 그 공자님께서도 굉장히 안습하고 찌질하고 아주 흑역사적인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죠. 자신을 추종한 그 제자를 갖다가, 제자의 그런 긍정적인 의도를 갖다가 의심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공자를 왜 데리고 왔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이제 공자로 대표되는 게 유교입니다. 그죠? 그러면 거의 공자님은 말입니다. 우리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죠? 또는 마호메드나 이런 분들, 이런 어떤 선지자들, 선각자들과 또는 이런 분들하고 거의 동급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앞서 언급한 뭐 부처님이나 예수님 같은 경우는 신이잖아요. 신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무슨 어떤 인간으로서의 한계나 찌질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는 예를 들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공자는 소위 얘기해서 신까지는 가지 않은 그야말로 인간계의 끝판왕이잖아. 그죠? 인간으로서의 어떤 뭐 지식이 됐건, 그죠? 도덕적인 게 됐건 어떤 끝판까지 가신 그런 분도 결국은 이런 어떤 실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제자를 오해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걸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제가 봤을 때 이 마지막 구절 보면 공자가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의 눈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되고 또 머리도 완전히 믿을 것이 못 된다. 그래서 뻔해.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을 썼을지. 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어떤 감각적인 경험이고 머리라고 하니까 이건 지적 경험 그래가지고 제시문 다는 감각적 경험과 지적 경험 모두 한계가 있다. 이렇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눈은 누구의 눈입니까? 공자님의 눈이죠. 여기서 말하는 머리는 누구의 머리입니까? 공자님의 머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머리라는 건 일종의 어떤 그 감각적인 경험. 조금 전문 용어 쓸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귀납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어떤 일반화된 결과를 추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귀납적인 어떤 그 지식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즉 개인적인 어떤 인식의 한계, 개인적 경험의 한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다는 어느 편이라고 봐야 되냐면 제시문 가 쪽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나 다나 공통점이 뭔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고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얻게 된 인식은 결국 뭐가 있다? 한계가 있다. 제시문 가 같은 경우 한계가 있다. 다 같은 경우에는 오해를 하고 있잖아요. 제자를.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자, 마지막 제시문 라로 가겠습니다. 제시문 라는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었죠? 요거 지금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보통 오아시스라고 하면, 없는 걸 봤으니까, 헛걸 봤으니까, 환각 또는 그죠? 환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필자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잘못 헛걸 본 게 아니라 이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수많은 감각 정보, 그죠? 일종의 경험이겠죠? 그러니까 수많은 감각 정보가 쌓여서, 시각적인 정보가 쌓여서,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의 뇌는 판단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타고나는 게 아니니까, 선험적으로, 그죠? 예. 그런데, 우리의 뇌는 당연히 제한적인 어떤 정보만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런 게 보이면은 저렇다라고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물을 객관적으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거지. 그죠? 예. 그쵸. 우리가 이제 보면은 사실은 사물 우리가 이렇게 본다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그 사물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빛의 굴절이라든가 사실 굉장히 어떤 시각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우리의 뇌가 그냥 재조합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른 얘기 할게요. 우리 왜 논술에도 자주 나오는 미술사조 같은 거, 미학사를 보면 입체파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된 이유도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딱 보고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그렸다고 묘사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예. 그냥 우리의 뇌가 그 정보를 뭐 한 겁니까? 적절히 알아서 재구성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진짜 그 대상을 있는 그대로 그리려면 정말 그 후기 피카소가 그림 그린 것처럼 입체파스럽게 사람을 그려야 되겠죠. 예, 그런 것처럼 지금 제시문 라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왜곡된 정보를 그냥 해석했을 뿐이기 때문에 이것은 환각이나 환시가 아니라 어떤 정보의 부족이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마지막 구절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신기루가 보이는 이유는 뇌에 저장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 뇌에 저장된 정보는 어떤 거예요? 개인적인 겁니까? 일반적인 겁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개인적이고 감각적인 걸 얘기하겠죠. 이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가 충분하다면 신기루로 오해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자, 그럼 끝났네요. 자, 정리할게요. 제시문 가나다라는 모두 무엇이 올바른 인식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시문 가는 우리가 뭔가를 인식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이제 감각적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얘는 결국 한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고 보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술관 가봐요. 아무리 훌륭한 그림이라고 해봤자 모르고 보면 이게 좋은지 어떤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그죠? 예. 근데 알고 보면 다르게 보이겠죠. 그러니까 결국 감각적이고 주관적인 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걸 지금 가가 얘기하고 있고요. 자, 이 가와 유사한 게 다였습니다. 인간계의 끝판왕인 그 대단하신 공자님도 그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 개인적인 자신의 눈으로 본 걸 통해서 제자인 안현을 뭐 했어요? 의심하고 오해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에 반해서 제시문 나 같은 경우는 내가 평소에 어떻게 보자면 매우 일반화되어 있는 사회적 통념에 따라서 뭐 진보, 파괴, 뭐 문명 이런 거에 대해서 무비판적으로 살았는데 라다크라고 하는 정말 어떤 생생한 개인적인 지금 개인적인 어떤 체험을 통해서 이게 잘못됐다는 걸 내가 인지했다는 겁니다. 그죠? 자, 동시에 제시문 라도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뇌에 저장된 그런 감각 정보, 쉽게 얘기해서 경험을 얘기하겠죠. 그러니까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은 오해하지 않겠죠. 잘못 보지 않겠지.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인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비교 공식에 따라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언급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런 이유 설명하면 되겠고요. 그럼 1차적으로 결론 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얘가 이런 이유 얘기하면 될 텐데, 자, 거기에 따라 이제 제시문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되죠? 1단계. 제시문 가나다라는 모두 뭐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인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경험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어 할 것 같아서 제가 좀 절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인식에 대한 글인데, 그 인식의 근간으로서의 어떤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경험이 가지는 한계를 지적하는 누구? 가와 다. 그 다음에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누구? 나와 라로 구분된다.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출제자가 요구하는 키워드 핵심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들을 정확하게 편가르기 했습니다. 비교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단계로 가서, 자, 우선 지금 다와 나라로 구분했으니까 이제 가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먼저 제시문 가와 다는 주관적이고 감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인식이 가지는 한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자, 그 다음 3단계 제가 빅칸으로 만들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채워야 되겠죠.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자, 왜 가와 다가 거기에 해당되는지 각각 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자, 얘가 이럴 수밖에 없는 근거에 대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결국 이런 것들 때문에 가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것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다도 마찬가지죠. 다는 누구에 대한 얘기입니까? 공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자의 어떤 체험, 경험에 대한 경험을 통한 어떤 깨달음이겠죠. 예, 그런 거를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단계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이제 가다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반면 제시문 나와라는 요런 것들이 인식의 확장에 있어서 기여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고 긍정적이다라는 입장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유를 각각 나와라를 서술하는 게 5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어떤 흐름대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저희 K논술이 이제 주장하는 게 바로 그거죠. 여러분들이 정말 실력이 늘고 싶다면 일정한 어떤 로직을 통해서 일정한 어떤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일관된 형태의 어떤 글을 써야 됩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집을 지을 때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짓는 게 아니라 우리가 레고 같은 블럭을 만들어 놓고 그 블럭을 통해서 집을 지으면 훨씬 더 편하겠죠? 글자 수 맞추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저희 본 강의 때 글자 수 맞추는 법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글자 수라는 건 문장의 개수를 갖고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블럭들을 여러분들이 형성을 시켜놓고 나서 몇 개의 블럭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글자 수 또한 이제 조절되는 그런 양상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3번 문제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걸로 뭐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근거하여 비판하기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근거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 가가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러한 가를 통해서 이제 윤직원 영감의 잘못된 행위를 비판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친일파를 만약에 두 부류로 나눈다고 한다면, 알면서 이제 나쁜 짓 하는 게 정말 나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윤직원 영감은 모르다 보니까 개인적 입장에서 역사를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 문제로 좀 가겠습니다. 2번 문제. 제시문 마의 동정심 비교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한계를 제시문 다의 근거에 설명하시고, 첫 번째 어떤 작은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죠. 다의 근거에서 말을 지금 설명을 하라 그랬는데, 요게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되게 근거하여 설명하거나 근거하여 비판하는 지문일 때 그 근거의 기준이 되는 제시문들은 소위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보게 되는 비문학 지문들스러운 경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3번 문제도 가의 근거에서 말을 비판하는 거잖아요. 근데 가는 되게 일반화된 어떤 글이지 않습니까? 객관적인 글이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지금 다가 공자의 사례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기본적 첫 번째 작업이 뭐냐면 다를 일반화시켜야 돼. 근데 이제 그건 좀 전에 우리가 1번 문제 풀면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시문 다는 공자의 이러이러한 어떤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결국 뭘 얘기합니까? 어떤 개인적인 어떤 판단,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런 것들은 항상 어떤 문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 이제 제시문 말을 보셔야 되는데, 자, 말을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이 마가 어떤 내용이냐면 양적 연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공부를 좀 많이 안 한 학생들이라면 제시문 마가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양적 연구라는 건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우리가 왜 양하고 같이 다니는 단어가 뭐가 있죠? 그러니까 음식 같은 경우에 양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질도 있겠죠. 그지? 예, 그런데 우리가 질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퀄리티라고 하는 건 추상적이잖아. 사람마다 평가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제 양이라고 하는 건 수량이니까 되게 객관적이죠. 예. 그래서 지금 제시문 마가 설명하는 거는 양적 연구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지금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설명해야지만이 어때요? 어떤 연구의 신뢰도라든가 신빙성 자체가 높겠죠. 그러기 위해서 어떤 대상을 계량화시키는 겁니다. 계측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쯤에서 여러분들 뭐 떠올리면 되냐면, 혹시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름만 되면 떠도는 그 공포 괴담 중에 그런 거 있잖아. 뭐냐면 알바 알바 이렇게 구인 구직하는 사이트에 보면 시급 막 500만 원 준다. 근데 들어가 봤더니 병원이고, 뭐 얘네가 하는 알바의 목적이 뭐냐면 인간의 고통을 테스트하겠다. 고통 1부터 뭐 10까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망치를 갖고 딱 때리면 아야 그럼 얼마나 아파요? 그러면 8 그러면 좋아. 그러면 9로 한번 맞아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이라는 건 대단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단계를 볼륨처럼 이렇게 단계를 정해가지고 사람을 때려보고 이렇게 그걸 만약에 이제 데이터를 축적한다. 그럼 이것도 일종의 어떤 양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시문 마가 얘기하는 게 그런 어떤 양적 연구인데, 문제는 동정심을 비교하겠대요. 이게 동정심은 어떻습니까? 객관적입니까? 주관적입니까? 동정심은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추상적이죠. 누군가를 동정한다는 것은. 그죠? 그리고 상황에 따라 어떤 특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어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 뭐 남학생이라면 옆에 여자친구 있고 그러면 본인이 굉장히 좀 어때요? 그러니까 사귀어서 잘 되고 있는 사이고 그러면 본인이 좀 되게 좀 인간미 있는 캐릭터처럼 보이기 위해서 누군가가 혹시 나에게 구걸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매몰차게 이렇게 돌려 세우진 않겠죠. 여자친구 보고 있고 그러니까 관대하게 선뜻하게 이렇게 내주고 할 텐데, 남자들끼리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놀고 그럴 때는 어떻습니까? 무시해버리고 그럴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는 동정심 비교 연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주관적이고 매우 추상적이고 매우 일회적인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지금 양적 연구를 하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누구의 근거에서? 다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다가 얘기한 게 뭡니까? 그 인간계의 끝판왕인 공자도 그런 어떤 주관적인 판단, 그리고 어떤 본인의 어떤 그 감각적인 경험, 추상적인 어떤 판단, 이게 얼마나 많은 오류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 어떤 추상적인 대상을 이렇게,
하나의 어떤 사례만을 가지고 해석하겠다라는 건 오류 가능성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것이 바로 한계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제시문 바 같은 경우에 문화인류학 연구의 변천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문화인류학을 어떻게 연구합니까? 그냥 남이 써놓은 책을 보면서 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죠. 그러다가 그걸로는 좀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찾아갑니다. 찾아가는데 문제는 베란다 뭐 연구라고 해서 그냥 원주민들을 불러가지고 잠깐 면담을 하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뭐하고 유사한 거냐면은 이 동정심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 어떤 케이스를 설정해 놓고 나서 그 어떤 한 상황만을 보고 판단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그 집단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을 알고 싶다면 그 사람들의 다양한 어떤 삶의 방식을 뭐 해야 됩니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정말로 이제 그들 곁으로 가서 수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을 관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제시문 바에 기술된 문화인류학 연구 방법의 변천이라는 것도 뭔가 추상적인 대상을 연구할 때는 좀 더 어떻습니까? 이것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문화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양한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문화인류학 연구 방법론의 변천을 잘 보시면 초반에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좀 제국주의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주가 되고 연구 대상은 좀 하찮은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 얘를 보려고 하고 베란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 된 상태에서 얘네를 불러가지고 그냥 단적이나 단편적인 사실만 보고 판단하려고 하는데 반면에 이제 마지막 변화된 모습을 보면 이건 그야말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의 것을 내려놓고 저들에게 가서 동화되고 그들을 판단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문제를 풀 때는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또 근거하여 설명하시오. 두 개가 연계가 돼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들어가야 될 게 제시문 다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제시문 다는 요런 얘기다. 자, 이것에 근거하여 제시문 마의 동정심 비교 연구가 가진 한계를 뭐 할 수 있다?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문 바를 가지고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어떤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인류학 연구 방법론의 변천 과정 또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들이 결국은 어떤 문화라고 하는 매우 추상적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습니까? 한정적인 어떤 데이터만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상대주의적 관점으로 많은 어떤 정보를 입력을 함으로써 그 한계를 좀 극복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았고요.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에게. 그리고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의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요 정도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어서 완벽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족할 만한 어떤 답안을 기술할 수 있다면 올해 입시에서도 여러분들이 당연히 승리자가 될 거라고 믿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문제를 통해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